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현철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주차에는 크게 두 개의 기법, 두 개의 분류 예측 기법을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사례 기반 추론이라는 기법, 두 번째는 의사결정 나무라는 기법,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공했던 강의들은 모두 세 개의 동영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랬는데 오늘만은 이번 주는 좀 다르게 두 개의 강의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사례 기반 추론을 소개하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의사결정 나무를 소개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번 6주차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중에 사례 기반 추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기반 추론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사례 기반 추론의 원리와 개요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사례 기반 추론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단계, 그리고 그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주요한 설계상의 요소들,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이제 사례 기반 추론을 실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적용하고 응용하는 내용을 설명하게 될 텐데요. 이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SPSS 소프트웨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통계 분석할 때 로지스틱 분석이나 그 다음에 그 다중 판별 분석할 때 이미 사용했던 소프트웨어죠. 이 안에 탑재되어 있는 사례 기반 추론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요게 탑재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사례 기반 추론을 뭐 연구 목적이든 실무 목적이든 쓰려면 직접 개발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상용화된 툴이 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의 연구 목적으로 제가 MS 엑셀에 탑재된 비주얼 베이직, 매크로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서 사례 기반 추론을 구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같이 배포해 드렸는데, 그거 이제 열어보고 그 안에 이제 매크로가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사례 기반 추론의 작동 과정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기반 추론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차례인데요. 이 얘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4주차, 5주차 이렇게 분류 예측 기법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우리 함께 살펴봤던 기존 분류 예측 기법들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복습이랄까요? 리뷰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례 기반 추론으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분류 예측 기법 어떤 거였죠? 통계에 기반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리고 다중 판별 분석,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두 기법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었죠? 이 두 기법의 장점은 이 두 기법은 뭐 일단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안정적으로 분류 예측을 수행한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일 수 있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분류 예측을 수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 좀 제가 부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배웠던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학습용 샘플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죠? 학습용 샘플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가중치를 추정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적의 가중치를 찾아가는 학습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습하는 샘플 중에 만약에 극단적인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니면은 뭐 이상한 데이터가 그 안에 숨어들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로 인해서 학습이 이상한 방향으로 튀거나 왜곡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죠. 왜냐하면 샘플 하나하나에 대해서 최적화하려고 하니까요. 반면에 통계 모형은 어떻습니까? 통계에 기반한 모형들은 예를 들어서 회귀 모형이 이렇게 관측치들을 쫙 뿌려놓고 그거를 제일 잘 설명하는 어떤 선형 회귀식을 찾을 때 회귀 모형 어떻게 찾죠? 하나의 데이터에만 영향을 받아요? 아니면 전체적인 데이터의 흐름을 다 고려해서 방향을 잡아요?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 고려해서 방향을 잡죠. 그거를 제가 방금 안정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안정적. 특정 데이터 하나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종합적인 패턴을 반영해서 그 결과물을 모형에 반영한다는 거. 그게 이제 통계적 기법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통계 기반한 모델은 대체로 안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패턴을 잘 뽑아낸다는 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다 라고 한다면 최종 산출물에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 회귀식 안에 들어가 있는 각 독립 변수들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크기로 종속 변수 y에 영향을 미치는지 개수값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원리로 어떤 그 변수가 중요하고 어떤 변수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 점이 또 통계 모형이 갖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이죠. 네, 그래서 이제 통계 기법은 장점이 있는데 통계의 단점이 있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다중 판별 분석은 공통적으로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거였나요? 통계에 기반한 모든 분류 예측 모형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해요? 단순 회귀 분석부터 출발을 하죠. 근데 이 회귀 분석은 뭘 가정하죠? x와 y 사이의 관계가 y는 ax 플러스 b. 그래서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y는 일정하게 a 단위씩만 증가한다는 걸 가정을 하죠. 기본적으로 선형의 관계를 가정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패턴은 선형의 패턴으로 설명되는 게 많다 적다? 굉장히 적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다단한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내가 이제 고려하고자 하는 독립 변수 x가 y에 일정 한 단위씩 늘어날 때마다 일정하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거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는 정확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측 정확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지는데 어떤 그 허들을 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비선형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오게 된 대안이 지난주에 배웠던 인공신경망 기법이었죠. 네, 인공신경망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나요? 인간의 두뇌를 흉내내서, 이제 인간의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흉내내서 해결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고, 인간의 두뇌에 있는 뉴런을 모사해서 인공적인 뉴런인 퍼셉트론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고, 근데 이 퍼셉트론도 퍼셉트론 하나만 가지고는 선형의 분류밖에 못했죠. 그런데 이 퍼셉트론은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 뇌에 여러 뉴런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퍼셉트론도 입력값이 출력값으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무엇을 둔다? 은닉층이라는 걸 둔다. 그래서 입력값이 출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 다른 뉴런들을 거쳐서 가게 하면 아무리 복잡다단한 그런 비선형 패턴이라도 그 안에서는 모형에 품을 수가 있더라, 담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인공신경망의 장점이었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가장 큰 장점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장점? 예측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왜 높아요? 비선형 패턴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 예측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뭐 이제 기존에 학습된 결과로부터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뭐 전이 학습 얘기도 했고 그런 장점도 있죠. 하지만 제일 큰 장점은 비선형 패턴을 반영할 수 있는 첫 번째 접근 방법이 인공신경망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장점을 무색해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점들을 지난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어떤 단점들이 있었죠? 인공신경망. 첫 번째, 오버피팅의 위험이 너무 크다. 샘플 하나하나를 가지고 학습하다 보니까 그 샘플에 휘둘리는 그런 문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통계적 기법은 안정적이다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오버피팅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어떤 단점이 있었어요? 학습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추정해야 되는 개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신경망은 망이 복잡다단한 게 특징인데 이 복잡다단한 가중치들을 정확하게 산출을 하려면 적은 양의 데이터로는 해결이 안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해야 한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그 이외에 뭐 단점이 되게 많아요. 모델러가 직관적으로 설정해야 될 파라미터의 수가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학습은 언제 중지해야 되는지, 뭐 학습률은 얼마로 줘야 되는지 등등등등도 복잡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단점이 있어요. 블랙박스 시오리라는 단점이 있어요. 예, 안에 그 소스 코드 이렇게 보면은 숫자들이 막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왜냐면 가중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그 박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시오리라고 그래서 비판을 받는 문제도 있죠. 자, 이렇게 신경망은 비선형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측 정확도는 높여줬지만 어떤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오버피팅의 위험이 큰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분류 예측을 하다 보면 의외로 오늘날은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을 많이들 가정을 하는데 의외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데이터가 별로 없는 케이스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시장의 예를 들어보면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일어나는 거래량, 거래 금액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하루에도 빈번하게 트랜잭션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전 세력이 참여한 사기 거래의 규모, 이런 거를 내가 사기 거래인지를 예측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 거래는 사기였다, 아니었다. 이걸 내가 알아야지 종속 변수가 있어야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년에 어떤 작전 세력이 작전을 펴다가 수사를 받아가지고 걸려서 실제로 이것이 작전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는 건수는 극히 적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계학습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뭐 인공신경망, 이건 택도 없는 거죠. 왜? 인공신경망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야 학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적발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인공신경망을 적용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심지어는 통계기법을 적용하기에도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데는 이게 이제 충분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학습용 샘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과거에 참조할 만한 케이스가 많지 않다. 패턴을 뽑아내기에는 참조 사례가 부족하다. 라고 할 때 그래도 뭔가 대안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측 정확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래를 예측하려면은 이런 적은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만 있어도 작동이 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대안적인 기계학습 기법, 분류 예측 기법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해답이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사례 기반 추론이라는 거예요. 앞에 서두가 되게 길었죠. 사례 기반 추론은 이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과거 경험에 기반해서 현재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법이에요. 갑자기 이제 인생 얘기를 꺼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미래를 대처할 때 대부분 이런 사례 기반 추론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음 교통사고를 낸 게, 제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게 저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때 학생이니까 본인 차는 없었겠죠. 본인 차 없어서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 차를 어머니 허락을 받고 빌렸어요. 어머니 허락을 받고 저희 어머니 차. 근데 그 당시 이제 출고된 지 3달밖에 안 된 사실상 새 차였죠. 새 차. 면허를 따자마자 저희 어머니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근데 제가 되게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멀쩡하게 신호 대기 받고 있는 차를 그냥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뭐 쌍방에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한쪽이 굉장히 크게 잘못을 했어도 뭐 10대 90이라든가 뭐 20대 80 뭐 이 정도로 보통은 조금씩 양방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묻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날 제가 일으킨 사고는 0대 100이었어요. 저 혼자 오롯이 잘못한. 그러니까 신호대기 받아서 멀쩡하게 신호등 앞에, 그죠, 건널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를 제가 그냥 뒤에서 들이받은 거죠. 왜 그랬냐면 뭐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내비게이션 기계가 뭐 길도 안내해주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초행길을 갈 때는 이 도로 표지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초보다 보니까 앞뒤 이렇게 재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표지판을 보다가 브레이크를 못 밟고 앞차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들이받은 거죠. 예, 아주 어처구니 없는 초보 운전이나 할 수 있는 큰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고가 나니까 정말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손도 바들바들 떨리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그때 저는 무조건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제가 112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잡혀갔죠. 조서도 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0대 100 전부 다 제가 잘못한 거였기 때문에 피의자가 돼본 거죠. 평생 처음.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즉석에서 그 운전자와 합의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고 담당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거기서 만약에 이제 잘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경찰을 불러서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어쨌거나 이제 좋은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뭐 조심조심 운전하다 보니까 그런지 사고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한 10년 가까이 사고 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대학원생이 돼서 10년까지는 아니네요. 한 뭐 5, 6년, 7, 8년 이후일 것 같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이 되면서 그때 아주 저렴하게 제 차를 장만을 했습니다. 중고차로.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었던 그런 차였는데 한 번은 그 차를 타고 밤길에 비가 엄청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어떤 제 옆에 있는 차가 있는데 그 차가 갈지자 횡보를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심상치 않았어요. 밤에 비가 막 내리는데 갈지자 횡보. 제가 보기에도 졸음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차는 빨리 피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옆으로 속력을 내서 빨리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이제 제 차를 건드린 거죠. 제 차를 건드려가지고 이제 갓길에 같이 나란히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서 사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밤길이다 보니까 동부간선도로라는 곳이었는데 차들이 막 과속해서 막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막 비는 엄청나게 오고 날은 어둡고 아니 그런데 제 눈앞에서 그 차가 뺑소니라더라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슬금슬금. 근데 번호판은 안 보이고 이걸 뭐 내가 추적해서 따라가자니 뭐 너무 지금 놀라기도 하고 답답하고 너무 이제 황당한 거죠. 나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지?를 막 궁금해하고 있는 게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때 불현듯이 제일 처음에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제일 처음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처리했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억을 되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경찰에 전화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필요한 거는 경찰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건 처리를 상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이때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과거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과거에서 뭘 찾아요? 가장 이 상황과 유사한 상황, 이런 사고를 내가 수습한 상황, 그게 언제였지? 이걸 생각하게 되고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결했지? 생각하게 되고요. 그때 내가 적용했던 해결책이 괜찮았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효과적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해결책을 그대로 쓰겠죠. 과거에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후회했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때 내가 생각했던 어떤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그 다음 사고가 났을 때는 그렇게 행동 안 하고 저처럼 경찰에 전화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도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리면 과거의 경험을 참조하는 것처럼 그거를 공학적으로 구현해보자 라고 한 게 사례기반 추론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례기반 추론의 과정을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 요 그림은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요.
자, 사례 기반 추론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 사례 기반 추론은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그 주어진 문제를 계량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수치적인 값들로 표현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똑같이 계량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과거의 사례들이 여기 쫙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이러했을 때 이렇게 했더니 좋았다. 이렇게 했더니 좋았다, 나빴다. 이런 이제 사례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주어진 상황과 가장 유사한 과거의 케이스가 어떤 거지? 이거를 끄잡아 오는 과정. 요게 이제 끄집어 오는 과정이 리트리벌의 단계예요. 리트리벌에서 가장 유사한 사례들을 가져오죠. 그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결과를 봅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무래도 지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네 라는 걸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게 어댑테이션의 단계죠. 그렇게 해서 과거 사례들을 토대로 솔루션이 나오면 그 솔루션을 어댑테이션 해보고요. 적용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좋았나? 이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잘 통하나? 안 통하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좋았다 나빴다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결과를 다시 어디에 넣어요? 케이스 베이스에 넣는 거죠. 새로운 케이스 베이스에 넣어서 다음번에 또 새로운 문제가 들어왔을 때 방금 업데이트한 사례가 다시 하나의 케이스로, 과거의 케이스로 참조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래서 클로즈드 루프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형태로 구현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바로 이 사례 기반 추론이 되는 거예요. 자, 사례 기반 추론의 가장 큰 장점 딱 하나만 고르라면 이거예요.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결과 제시가 가능하다. 제가 앞에서 이 사례 기반 추론 소개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통계 기반의 모델들, 그 다음에 신경망 모델들, 이런 거 막 설명을 장황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기법들의 한계, 특히 인공신경망이 갖는 한계는 뭐였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통계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패턴을 뽑으려면 최소한 우리가 정규 분포를 가정하려고 해도 30건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최소. 어쨌거나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10건밖에 없어요. 5건밖에 없어요, 심지어.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2건밖에 없어요, 과거 사례가. 그런데 나는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요. 그러면 적용할 마땅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 둘 중에는. 하지만 사례 기반 추론은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면 새로운 사례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 케이스 베이스에 5개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트리벌 단계에서 5개 중에 가장 유사한 사례를 찾아요. 만약에 2개밖에 없다? 둘 중에 더 유사한 사례를 찾아요. 10개가 있다? 10개 중에 유사한 사례를 찾으면 돼요. 데이터의 양에 관계없이 그 중에서 아무튼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현재 주어진 문제랑 가장 유사한 걸 어떻게든 찾아서 결과값을 도출해 주기 때문에 사례 기반 추론의 첫 번째 장점, 적은 데이터로도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인공신경망이 비판받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블랙박스 시오리였죠. 왜 너가 이런 예측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지 않아요. 통계 기법은 상대적으로 각 독립 변수들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 대충 이래서 이게 이렇게 예측됐나 보다를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얘가 왜 이렇게 판단됐지? 제가 왜 이렇게 판단됐지를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제시하진 않죠. 하지만 사례 기반 추론은 어떨까요? 사례 기반 추론은 너 왜 무슨 근거로 나한테 이런 예측을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너랑 비슷한 상황이 과거에 이거가 너랑 똑같은 상황이었어. 그런데 과거 사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응했더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결과를 제시하는 거야 라고 내가 참조한 과거 사례를 바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 기반 추론의 두 번째 장점은 why, 왜 그런 예측 결과를 산출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내가 참조한 과거의 사례가 뭐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아주 구체적으로 Y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례 기반 추론의 또 다른 장점은 모형이 실시간으로 갱신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 모델을 적용해서 새로운 케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모형의 가중치 업데이트에 활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경망은 안 되죠. 충분히 쌓인 다음에 주기적으로 재학습을 시켜야만이 모형이 갱신된단 말이에요. 기존의 통계 모형이나 신경망 모델은 내가
뭘 돌려야 돼. 내가 그 뭐 뉴로쉘을 돌리든가 아니면 SPSS로 다시 모형을 새 데이터 껴가지고 돌리지 않는 이상 모형이 갱신되진 않죠, 자동으로. 하지만 사례 기반 추론은 그 원리상 그냥 케이스에다가 하나 끼워만 넣으면은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참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형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갱신된다고 봐도 무방하고, 사례를 추가하는 게 모형을 업데이트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주기적으로 재학습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CBR의 장점이에요. 사례 기반 추론을 영어로 Case Based Reasoning 해서 앞글자를 따서 CBR이라고 많이 약칭으로 부릅니다. CBR의 장점들이죠. 자, 이렇게 장점이 많으면 생각보다 아주 매력적인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과거에 자주 연구했던 그 기법이 사례 기반 추론이에요. 제가 지금껏 발표했던 논문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박사과정 당시에 발표했던 상당수의 논문들은 다 이 사례 기반 추론과 관련된 논문들이 많아요. 매력적인 기법이죠, 상당히. 장점도 많고. 근데 잘 안 써요, 사람들이. 안 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낮은 예측 정확도. 정확도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안 좋아요. 좋게 만들 수는 있어요. 좋게 만들 수가 있고, 제가 주로 했던 연구들은 그래서 사례 기반 추론 장점이 되게 많은데 유일한 단점이 이거잖아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사례 기반 추론의 정확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과거에 많이 했던 거였고요. 어쨌거나 사례 기반 추론은 정확도 많이 낮아요. 우리가 아주 늘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크게 경향성을 본다고 했을 때 일반 통계 모형과 비교했을 때 인공신경망은 4에서 5%, 많게는 7에서 8% 성능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례 기반 추론은 통계 모형에 비해서 작게는 4에서 5%, 많게는 7에서 8% 예측 정확도가 낮아요. 그만큼 예측 정확도가 좀 다소 낮은 게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스케일러빌리티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케일러빌리티는 스케일은 크기잖아요. 이 사례 기반 있잖아요. 요게 이제 과거의 사례를 참조해서 예측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례 기반 추론의 어떤 모델의 그 핵심 코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케이스 베이스에 케이스가 10건 있다.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들어왔을 때 유사한 사례를 몇 개를 뒤져보면 알 수 있어요. 10건을 뒤져보면 유사 사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례가 10,000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문제 풀기 위해서 10,000건을 뒤져봐야 돼요. 사례가 100만 건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100만 건을 뒤져봐야 돼. 이렇게 이 사례 베이스의 사례의 개수가 쌓이면서 이 사례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런 단점도 있죠.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게 케이스 베이스가 커지면. 자, 그리고 사례 기반 추론에서도 여전히 휴리스틱,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인간의 감, 전문가의 직관 이런 걸로 설정을 해야 되는 디자인적 요소들이 인공신경망만큼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도 다소 존재한다라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주 큰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요 두 가지가 핵심적인 단점이고, 대신에 이런 장점을 누릴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례 기반 추론은 아까 설명한 대로 이렇게 5단계 문제를 개량적으로 표현하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사례들 중에서 가장 유사한 사례들을 끌어오고 그것들을 결합해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적용해보고 검증해보고 업데이트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사례 기반 추론의 예측 정확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를 하나만 꼽으라면 그거는 요 단계가 돼요. 리트리벌 단계. 즉 주어진 문제랑 과거 사례가 서로 비슷한 게 어떤 건지를 잘 찾아야. 그러니까 갈비진 갈비지 아웃이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참조하면 쓰레기 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떤 과거 사례가 지금 문제랑 가장 참조하기 좋은 사례지, 이거를 잘 찾아내는 게 사례 기반 추론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 기반 추론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려면 요 단계의 활동을 잘 설계해야 되는 거죠. 주로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자,
이 사례와 이 사례가 누가 유사하지? 누가 더 비슷하지? 이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례 간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사례 간 유사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시밀래리티 펑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슈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사례 간 유사도는 사례 간의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한 사례, 거리가 멀수록 유사하지 않은 사례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그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 또는 도시블록 거리를 사용합니다. 자, 유클리드 거리는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부동산이 있어요. 두 개가 A라는 부동산, B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두 개의 특징 값으로 계량화했어요. 자, A라는 거의 접근성은 1점인데 가격 매력도는 4점이에요. B라는 부동산은 접근성은 5점인데 가격 매력도 2점이죠. 그러면 이 둘 사이 A라는 케이스와 B라는 케이스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X축을 접근성이라고 하고 Y축을 가격 매력도라고 하면은 A라고 하는 사례는 접근성은 1이지만 매력도는 4니까 요 점에 찍힐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례 B는 접근성은 5점이지만 가격 매력도 2점이니까 여기에 점이 찍힐 거예요. 그래서 요 A와 B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유클리드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를 직선으로 쭉 연결했을 때 이 직선의 거리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 직선의 거리 어떻게 계산하죠? 이 직선의 거리. 자, 요렇게 점선 내리고 요렇게 점선 내려서 삼각형을 만들면 이거 무슨 삼각형 됩니까?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자, 직각삼각형이 되면 직각삼각형의 이 빗변의 길이 어떻게 계산하죠?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죠? 그래서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은 뭐와 같다? AB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 AB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기 이겁니다. B의 값 그리고 A의 값을 X축에서 빼줘서 제곱 씌우고 Y축에서 빼줘서 제곱 씌우고 만약에 3차원이라면 Z축에서 빼줘서 제곱 씌우고 이런 식으로 다 더해서 서메이션이죠. 다 더해서 루트 씌운 거. 이게 이제 유클리드 거리의 정의가 됩니다. 또 다른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워야 되고 하니까 계산이 쉬워요, 복잡해요. 복잡하잖아요. 예. 이러지 말고 그냥 덧셈으로만 해결하자라는 게 일명 맨하탄 거리 혹은 도시블록 정량 거리라고 하는 시티블록 디스턴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혹시 뉴욕 가보셨어요? 네, 뉴욕의 맨하탄 가보셨나요? 거기는 이렇게 격자형으로 길이 되어 있죠. 예, 격자형 길이 되어 있고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건물을 내가 관통해서 가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가려면 여기 이렇게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관통해서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피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수직으로 쭉 내려서 수평으로 쭉 가는 요 거리만큼을 무조건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명 맨하탄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절대값 씌워서 B에서 A 사이에 X축의 거리 더하기 Y축의 거리 이거를 절대값 씌워서 다 더해준 것이 도시블록 정량인데 두 사례가 얼마나 유사하냐를 이렇게 측정해도 되고 이렇게 측정해도 되고 근데 이 중에 어느 게 더 효과적이지?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설계해서 쓰면 사례 기반 추론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죠. 두 번째, 지금 여기서는 접근성과 가격 매력도라는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부동산을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 피처들이 진짜 가장 중요한 피처들이 맞나? 다른 피처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어떤 피처들을 가지고 내가 유사도를 계산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사례 간 유사도를 계산하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세 번째 WI는 각 피처의 가중치예요. 가중치.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거리를 계산할 때는 접근성과 가격 매력도를 동일한 비중을 두어서 거리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부동산을 살 때 예를 들면 접근성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거리를 계산할 때 뭘 더 강조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가격 매력도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사람의 심리적인 거리는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W예요. 예, 이 가중치를 똑같이 줄 거냐 아니면
더 의미 있는 변수에 더 큰 가중치를 줄 거냐, 이런 게 W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과거의 사례들이 쫙 들어있을 텐데 그 사례들이 모두 참조하기 좋은 사례는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례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케이스. 예를 들면 뭐 부도를 예측하는데 1998년도 데이터다 칩시다. 우리나라 기업 부도를 예측할 때 1998년 무슨 일이 있었죠? 98년에? 네, 혹은 2008년 무슨 일이 있었어요? 98년에는 IMF가 터졌고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는 멀쩡한 기업도, 정상적인 기업도, 우량 기업도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도난 기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도 예측을 할 때 그 당시 데이터를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니면은 엉뚱한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엉뚱한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디터민 I는 과거에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 중에 어떤 거를 버리고 어떤 거를 취해서 내가 참조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요거 네 가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 네 가지 중에 뭐 피처와 인스턴스, 이 I가 인스턴스입니다. 요 케이스 베이스 안에 있는 사례들, 이 사례와 특징을 동시에 뭐 어떻게 최적화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 기반 추론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사례 기반 추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몇 개의 사례를 동시에 고려할 것이냐예요.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과거의 사례들이 쫙 있고 지금 주어진 문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사례가 가장 유사하냐, 이걸 이제 비교를 하는데 가장 유사한 사례 하나만 고려할 수도 있지만 가장 유사한 사례 뭐 3개 혹은 뭐 4개, 5개, 뭐 10개, 그걸 이제 고려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사례 기반 안에 사례가 충분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좀 더 여러 개의 사례를 고려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사례만 고려해서 가장 가까운 사례 하나만 딱 참조해가지고 의사결정 내려버리는데 그 사례가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IMF 때 사례라든가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이상한 아웃라이어 사례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측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3개나 5개를 유사한 사례를 가져왔다 그러면은 그 중에는 물론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들은 정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안정적인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K를 너무 크게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하나도 유사하지도 않은데 K를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별로 유사하지도 않은 사례가 그나마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예측에 참조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K는 너무 커도 노이즈가 낄 수 있어서 문제, K가 너무 작으면 아웃라이어에 휘둘려서 문제. 이래서 적절한 형태의 적절한 수준의 K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최종 결과 솔루션을 찾을 때 몇 개의 사례를 결합해서 참조할 것이냐, 그 개수, 보통 K로 표현합니다. 그 K를 정하는 것도 사례 기반 추론의 성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만 쓰는, 그래서 사례 기반 추론을 다른 표현으로 KNN, 혹은 그냥 NN이라고 불러요. NN 기법. NN은 nearest neighbor의 줄임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란 뜻이죠. 과거 사례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 사례가 어떤 거냐, 이걸 찾겠다는 건데요. 이거 1NN보다는 1NN은 하나만 딱 고려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아웃라이어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K개를 동시에 고려하는 KNN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기반 추론의 예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아주 좋은 예시는 아닐 수 있지만 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케이스 베이스에 총 3건의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이가 23살, 체중은 53kg, 여성이고 학생인데 어떤 다이어트 상품을 샀어요, 이 사람은. 반면에 이제 나이가 40살, 체중이 80kg, 성별이 남성,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남자분은 안 샀어요. 37세 65kg, 여성의 주부도 안 샀죠. 그런데 지금 살지 안 살지 모르겠는 어떤 새로운 타겟 고객이 들어왔어요. 이분은 나이가 25세, 체중이 50kg, 여성인데 직업이 주부예요. 살까 안 살까? 만약에 이 4개의 변수가 모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원래는
정규화를 해야죠. 정규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여기는 정규화는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그렇긴 하지만 뭐 일단은 예시를 한번 들어본다면, 자, 그러면 거리를 먼저 계산해 봐야 되겠죠. 이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고객이 아이디 1번, 2번, 3번 중에 누구인지 거리를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고객과의 거리는 23에서 25 뺀 거의 제곱, 53에서 50 뺀 거의 제곱. 그다음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성은 1, 남성은 0. 그러면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0이잖아요. 똑같으니까 0. 예, 제곱. 그다음에 직업의 경우는 두 직업이 서로 같으면 0. 다르면 1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 다르잖아요, 지금. 1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이 사람과의 거리는 14가 나옵니다. 똑같은 원리로 2번과도 거리를 계산해 보고 3번과도 거리를 계산해 봐요. 실제 거리는 이게 아니라 루트를 씌운 거죠. 유클리드 거리라면 여기 루트 씌워야 돼. 근데 이제 편의상 비교만 하면 되니까 루트는 빼고 비교할게요. 자, 그런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거리가 멀고 누가 제일 거리가 가깝습니까? 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은 1번 아이디의 고객 14밖에 거리가 안 되죠. 제일 가깝고. 거리가 제일 먼 사람은 2번과 거리가 제일 멀어요. 자, 그러면 원 니어리스트 네이버라고 하면 1번 고객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물건을 산대 안 산대요? 산대요. 그러면 살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만약에 투 니어리스트 네이버면 어때요? 3개 중에 가장 가까운 이유 2개를 고르게 되죠. 근데 보시면은 2번이 제일 크니까 2번은 제일 멀리 떨어진 거니까 2번을 제외하고 1번과 3번이 선택될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산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안 산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둘 중에 거리가 누가 더 가까운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누가 더 거리가 가까워요? 1번이 더 가깝죠. 14로서 거리가 더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to nearest neighbor를 적용해도 상품 구매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게 이제 사례 기반 추론이 추론하는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 기반 추론은 되게 간단해요. 예, 간단해서 원리를 구현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비교적 쉬운 편이죠. 자, 사례 기반 추론을 실습을 해볼 텐데요. 제가 지금 동영상 강의 이 촬영 시간을 쭉 확인을 해보니까 강의 시간이 좀 비중 있게 진행이 되려면 사례 기반 추론 실습부터는 뒤에 소개할 뭔가요? 2강 우리 의사결정 나무 강의에서 다루는 것이 시간 배분상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이론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실습은 사실 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SPSS 이용해서 금세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사례 기반 추론에 대한 실습은 제가 요 두 번째 강의에서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일단은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여러분들 강의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2강에서 이 사례 기반 추론 실습 못한 거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 그리고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실습까지 같이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 잠시 후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